네, 이번 시간에는, 제목은 뭐 꼭 알아둬야 할 언리얼 엔진 4 모바일 기능 A to G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어쨌든 모바일 쪽 관련해서, 뭐 게임을 개발하시거나 하실 때 꼭 알아두시면 좋을 언리얼 엔진 4의 그런 내용들이나 기능들을, 기존에 했던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라이센시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다 보면, 알고 계셨으면 좋은 내용인데, 모르고 계신 것들도 좀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아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신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좀 이제 모아봤고요. 그 첫 번째로는 이거는 뭐 사실 언리얼 엔진 쓰셨던 분들은 너무나 당연히 알기 때문에 이걸 왜 얘기할까 하실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뭐 글로벌하게 다 해보면은 언리얼 엔진을 아무리 오래 쓰셨더라고 하더라도 한 30% 이상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DDC, 디라이브 데이터 캐시를 공유해서 쓸 수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실제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기능이나 아니면 동작에 대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 작업하시는데 퍼포먼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냐면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그 텍스처나 쉐이더나 등등, 그러니까 어떤 텍스처를 만드셔서 엔진으로 갖고 오면 그 텍스처가 렌더링 되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에 맞는 텍스처 포맷으로 이제 압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PC 같은 경우는 뭐 DXT로 당연히 압축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그 어셋을 저장하는 위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texture.u 어셋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DXT에 대한 데이터는 그 u 어셋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컨버팅이 되면 그건 derived data cache라는 파일 안에 캐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러면 언제 유어셋에 들어가서 사용되냐면 해당 특정 플랫폼으로 이제 패키징 해가지고 그 게임을 이제 출시하기 위해서 패키징 할 때만 이제 교체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디라이브 데이터 캐시에 에디터에서 작업하시거나 할 때는 디라이브 데이터 캐시에 저장이 되어 있고 실제 유어셋에는 없다가 패키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iOS나 안드로이드나 이런 걸로 패키징을 하시면 그때야 이제 유어셋 안에 실제 그 압축된 텍스처를 넣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작업자분들이 텍스처나 아니면 뭐 다른 애니메이션이나 사운드 파일을 갖고 와서 압축하거나 변형이 일어났을 때 그 변형하는 과정을 한 번씩은 거치게 되죠. 그래서 텍스처를 갖고 오면 DXT로 변형하게 되고, 근데 이거에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디바이스를 올리기 위해서 쿠킹이라는 거를 하게 돼 있잖아요. 쿠킹을 하면 그 디바이스에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ASTC라든가 ETC1으로 포맷을 잡고서 컨버팅이 일어나면 모든 텍스처를 다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를 공유 DDC를 안 쓰시면은 모든 작업자분들이 한 번씩은 다 하게 되는데 이제 공유 DDC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유 폴더를 만들고 그 공유 폴더들을 다 같은 작업자분들이 사용하게 하시면 한 분만, 만드신 분 한 분만, 아니면 뭐 밤에 혹시나 빌드머신을 돌리신다면 빌드머신이 밤에 그 새로운 올라온 컨텐츠에 대해서 뭐 iOS든 안드로이드든 텍스처를 컨버팅하는 작업을 한번 밤에 해놓으면 다음날 작업자분들이 새로 바뀐 컨텐츠들을 디바이스에 올릴 때 이 쿠킹하는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꼭 쓰셔야지 작업하시는데 이것도 언제 쿠킹이 끝나나 아니면 그래서 이제 작업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싱크를 안 받으세요. 이제 싱크를 받으면 오래 걸린다고 싱크를 안 받고 계속 그렇게만 유지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쓰시면 그런 것들에서도 벗어나실 수 있으니까 꼭 설정하셔서 이제 작업의 퍼포먼스를 올리시길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거는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모바일 게임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흔하게 일어나는 게 이제 파티클을 쓸 때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처음 파티클로, 그러니까 스킬을 딱 쓰면 끊겨요, 한번. 딱 끊기고, 그 다음에부터는 안 끊겨요. 그럼 이제, 많이들 이제 첫 번째 의심하시는 게 뭐냐면, 그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의심하시는 게,
아, 이게 로딩 때문에 처음 뭐 이펙트를 쓰니까 뭐 파티클을 로딩하니까 그 로딩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게 히치가 걸리는 게 아닐까. 왜냐면 다음부터는 안 걸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로딩이 아니라 바로 이제 쉐이더 컴파일하고 링킹하는 그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메탈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오프라인 쉐이더 컴파일러를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실제 디바이스에서 처음 쉐이더를 쓸 때 한번 컴파일이랑 링크하는 시간을 거쳐서 실제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쓸 때 이 히치가 걸리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뭐 화면을 가려놓은 상태에서 화면을 뭐 캔버스나 아니면 위젯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검은색으로 가리고 그 뒤에 오브젝트들을 다 올려가지고 한 번은 그려지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면 그냥 그 히치를 처음에만 일어나니까 그냥 넘어가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방법.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넣었는데 뭐 첫 번째가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첫 번째 그러니까 처음 그 유저가 처음 게임을 시작해서 한 번 쓸 때만 히치가 발생하고 다음부터 게임할 때는 히치가 발생이 안 하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요 그 바이너리 쉐이더를 쓰는 프로그램 바이너리라는 요 익스텐션을 가진 애들은 요 바이너리 캐시라고 해서 그 한 번 쉐이더를 쓸 때 그 쉐이더가 빌드된 거를 컴파일된 거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한 번 처음 게임을 다 하고 나면 다음에 게임할 때는 그거를 저장한 걸 쓰기 때문에 히치가 안 생겨요. 근데 처음 히치는 피할 수 없고 또 iOS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넣은 기능이 이제 쉐이더 캐시라는 기능이 있고요. 이거는 들어간 거는 조금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좀 편하게 쉽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 이제 4.18 바로 이제 엊그저께 나온 이제 4.18에서 됐고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일단 여기 있는 콘솔 베리어블 요 유즈 쉐이더 캐싱을 키고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도 해결을 못하는 건 뭐냐면 오프라인 컴파일러, 쉐이더 컴파일러를 지원 안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디바이스에서 꼭 컴파일을 하는 거는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디바이스에서 컴파일 해야 되지만 근데 그 컴파일하는 시간을 컴파일하는 타이밍을 쓸 때가 아니라 미리 로딩하는 타이밍에 하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쉐이더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때 잘 아실 거예요. 그 쉐이더들이 어떤 컨비네이션에 따라서 쉐이더가 어떻게 링킹돼서 어떻게 쓰일지는 사실 몰라요. 실제 쉐이더가 쓰이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서 저걸 켠 상태에서 플레이를 한 번을 쭉 하면 이제 디바이스의 세이브드 폴더에 요 uShader cache라는 파일이 생겨요. 그럼 이 파일은 뭘 갖고 있냐면 지금까지 게임 플레이하면서 사용된 쉐이더들의 컨비네이션 조건들을 다 그냥 로그로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요거를 가져다가 이제 지금 작업하고 계신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컨텐츠 폴더에 놓으시면 이제 디바이스에 복사할 때 요거 파일이 같이 복사돼서 올라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파일이 있는 경우 그 쉐이더를 로딩할 때 그래서 앱이 그 시작돼서 쉐이더를 로딩 시에 컴파일해서 링킹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쉐이더를 로딩할 때, 즉 처음 쓸 때가 아니라 맵을 로딩한다거나 할 때 쉐이더가 로딩될 때 컴파일이랑 링킹, 그러니까 쉐이더를 쓸 때 가장 비싼 작업들이 다 끝나요. 그래서 실제 사용할 때는 히치가 안 생기게 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걸 쓰시면 그럼 히치를 이제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되기 위해서는 한번 그 플레이를 하면서 그 쉐이더 캐시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요걸 쓰시면 그런 히치를 줄이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만드는 기능을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을 위한 고려사항들 관련해서는 뭐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뭐 적은 드로우코를 쓰는 거 이거는 말하면 입 아프지만 어쨌든 적은 드로우코를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전 시간에는 이제 랜드스케이프에서의 그 저희 랜드스케이프 프록시 같은 걸 써가지고 합쳐주는 기능도 있지만 저희 아시겠지만 엔진 내에 메쉬를 합쳐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배경을 다 이제 만드신 다음에 보니까 쟤네들은 솔직히 따로 나눠질 필요가 없는 경우 후작업으로 합쳐진 메쉬들을 만드시면서 드로우코를 줄여주는 기능이 엔진 안에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후작업에서 드로우코를 줄여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프리컴피티드 비지빌리티 볼륨을 쓰실 때가 이제 오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저희가 랜드스케이프를 하고 그 다음에 월드 컴포지션을 한 이유는 뭐냐면
기존까지는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뭐냐면 거의 다 탑다운 뷰나 쿼터 뷰의 모바일 게임들이 대세를 이뤘다면 이제는 사실은 좀 자유로운 시야를 가지는 게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바로 이제 그려져야 되는 오브젝트들을 컬링하는 게 이제 중요해져요. 왜냐면 어쨌든 드로우콜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프리컴퓨터 비지빌리티 볼륨이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지만 사용을 거의 안 하셨을 이유는 뭐냐면 쿼터 뷰나 탑다운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컬링 될 거에 계산할 게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뭐 캐릭터랑 밑에 배경 있고 오브젝트 있는데 뒤에 뭐 컬링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자유로운 시야를 가지는 카메라가 나올수록 이제 컬링이 필요한데 이제 그때 사실 가장 먼저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컬 디스턴스를 쓰시는 거죠. 컬 디스턴스를 설정하셔서 컬 디스턴스 볼륨을 놓으면 멀리 있는 오브젝트를 그냥 아예 그냥 거리에 따라서 안 그리게 하는 걸 한번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컬링은 뭐냐면 뷰 프로스텀으로 자동으로 컬링 되잖아요. 지금 보이는 카메라 안에 뷰 프로스텀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만 그리는데,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뷰 프로스텀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모니터 뒤에 오브젝트가 있는데 내 뷰 프로스텀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 눈에는 안 보여도 얘가 그려져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왜냐면 하드웨어 오컬루전 커리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컬링을 못해요. 그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리게 돼 있어요. 그때 이 프리컴퓨티드 비지빌리티 볼륨을 쓰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각의 셀 안에서 그 셀에 있는 카메라가 그 셀 안에 있을 때 그려져야 되는 액터의 리스트들을 미리 다 계산해 놓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뷰 프로스텀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 중에서도 거리에 따라서 보이는 애들에 대한 그 컬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자유로운 카메라를 가지고 멀리까지 보게 되는 게임에서는 이제 꼭 설정해서 쓰셔야 되는 시점이 됐으니까 꼭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적은 머티리얼 사용하기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다들 그렇게 쓰시지만 마스터 머티리얼 두고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통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스태틱 스위치 노드를 쓸 경우에 걔는 쉐이더가 분기되는 거기 때문에 쉐이더가 늘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그렇더라도 어쨌든 마스터 머티리얼을 도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 드미트리가 이제 저희가 새로 넣은 이제 쉐어드 머티리얼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좀 좋은 기능을 소개해 드리긴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패키지 사이즈도 줄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쨌든 머티리얼들이 똑같은 사실은 노드 구성이 있는데 텍스처만 다른 경우 그거를 따로 만들면 안 되고, 사실 마스터 머티리얼 만들고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해서 텍스처만 바꿔치게 해줘야 같은 쉐이더를 쓰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의 쉐이더가 있을 때 사실 쉐이더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사용자분들에게 그냥 판단에 맡겨서 그걸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성능상도 문제지만 패키지 사이즈도 커져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쉐이더 사실은 로직을 가진 애들이 여러 개의 쉐이더들이 생길 수 있고 그게 메모리에 올라 있어서 각각이 사용되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들어보시면 그 쉐어드 머티리얼이라는 걸 쓰면 이제 더 이상 똑같은 쉐이더를 여러 개 갖고 있지 않고 하나만 갖고 있고 공유해서 쓰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가서 패키지 사이즈를 줄이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 패키지 사이즈에 대한 문제고, 그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서는 마스터 머티리얼 두고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나눠서 최대한 머티리얼에 대한 쉐이더 개수를 줄이는 게 이제 그러니까 퍼포먼스에 좋아요. 그럼 왜냐면 저희가 렌더링을 할 때 머티리얼에 따라서 오더링 해가지고 또 렌더링도 하기 때문에 퍼포먼스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적은 쉐이더 인스트럭션을 쓰는 건 당연히 필요한데요. 그래서 덜 복잡한 머티리얼을 써야 되는데, 이때 아마 유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머티리얼 베이킹이라는 기능이 4.17에 들어갔어요. 실험 기능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제 머티리얼이 이제 좋은 퀄리티의 실시간 쉐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머티리얼이 필요하고 좀 복잡한 쉐이더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약간 티가 안 나는, 사실상 거의 티가 안 나는 머티리얼들이 있을 수가 있고, 뭐냐면 굳이 그 정도의 머티리얼 로드를 안 쓰더라도 텍스처로 베이킹해서 그냥 써더라도 퀄리티가 괜찮을 수 있고, 특히나 LOD를 했을 경우 멀리 있는 경우에는 그 쉐이더를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좋은 기능이라, 그래서 머티리얼 베이킹 기능을 에디터 설정에서 시험 단계 기능에서 켜시면, 예를 들어서 스태틱 메쉬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쓰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OD에서 더 유용하기 때문에 LOD를 다 만들어서 쓰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스태틱 메쉬 등이나 이런 거에 LOD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엔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수작업으로 뭐 LOD를 만드셨다면 지금은 엔진 안에 있는 기능을 통해서 LOD 개수를 설정하신 다음에 변경 내용을 적용하시면 그에 따라서 섹션들이 추가되고 그 섹션을 선택하신 다음에 얼마나 트라이앵글을 줄일 건지 퍼센티지를 설정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그만큼 줄어든 LOD를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잘 안 보실 텐데 위에 게 346개라면 밑에는 142개로 줄어든 거를 엔진 내에서 만드실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머티리얼은 아니라 바로 그냥 버텍스 그러니까 트라이앵글 수만 줄여주는 LOD라면 다음으로 이 머티리얼 베이킹 기능까지 쓰면 바로 이제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왼쪽에 보는 게 실제 만드는 머티리얼인데 이 베이킹을 써가지고 그냥 디퓨즈 맵을 굽거나 아니면 노멀 맵을 굽거나 그래서 계산식은 다 없애서 최종으로 결과된 렌더링된 결과물로 텍스처를 베이킹해서 사용하게 되면 사실 이제 이쁘진 않을 수 있죠. 당연히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이제 거리에 따라서 쓰거나 이럴 때는 그 퍼포먼스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베이킹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옵션으로 써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맵에 배치된 어떤 특정 오브젝트 무슨 얘기냐면 사실 막 만들어 봤는데 그 똑같은 머티리얼을 다른 애한테 써봤는데 좀 멀리 있는 배경에서만 보이는 오브젝트에 배치됐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원래 머티리얼을 안 쓰고 이 베이킹된 머티리얼을 쓰고 싶으면 걔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럼 그 디테일 세팅에서 머티리얼에 보시면 이렇게 머티리얼 굽기가 있어요. 그럼 머티리얼 구운 다음에 그걸로 자동으로 교체돼서 세팅이 돼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LOD 같은 거를 넣었을 경우 LOD별로 머티리얼을 따로 설정할 수 있는데 전에는 LOD별로 머티리얼을 따로 설정하기 위해서 무조건 그 머티리얼을 만드셔야 됐다면 지금부터는 이 기능을 쓰시면 좀 멀리 있어서 그냥 구운 텍스처 기반의 머티리얼만 써도 되는 경우에는 요 머티리얼 베이킹 기능을 쓰시면 그냥 따로 머티리얼 안 만들고 이걸로 따로 만들어진 걸로 자동으로 그 LOD 레벨에 머티리얼이 설정돼서 배치된 모든 오브젝트들이 그 LOD 레벨에서는 이 베이킹된 머티리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됐으니까 이것도 사용을 고려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렌더링 순서 옵션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어쨌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뷰 플러스터만에 들어오고 프리컴퓨트 비지빌리티를 통해서 그려야 되는지 안 그려야 되는지 다 해서 그려져야 되는 오브젝트들이 딱 리스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그려야 되는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가 사실은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그때 저희가 이제 3가지 옵션으로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는 순서를 3가지 조건으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더링 없이 그러니까 소팅 없이 그냥 순서대로 다 그리는 거예요. 그냥 들어온 리스트 순서대로 다 그리는 게 있고요. 그게 iOS는 디폴트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것도 뭐가 있냐면 각각의 드로우 리스트별로 이제 메시지를 리오더링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라이트맵을 쓰는 애, CSM을 쓰는 애 이렇게 저희가 드로우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놓는데 그 각각의 리스트별로만 오더링을 해서 그러니까 소팅을 해가지고 소팅을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가까이 있는 것부터 멀리 있는 오브젝트로 그렇게 해야지 뒷소팅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는 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세 번째 옵션은 뭐냐면 모든 메쉬들 라이트맵을 쓰든지 안 쓰든지 CSM을 쓰든지 안 쓰든지 그냥 하나의 리스트로 통으로 합쳐서 앞에부터 뒤로 쭉 머티리얼별로 소팅해서 그리는 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iOS 같은 경우는 리오더링 없이 그리는 거를 해요. 그 이유는 밑에 있지만 이미지텍 GPU 같은 경우는 드로우 콜을 불러가지고 드로우를 다 던지면 얘가 최종적으로 그리는 걸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 모아서 얘가 알아서 컬링되는 애들을 해서 그려야 되는 애, 안 그려야 되는 애를 다 분석해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더링 없이 다 그리기를 던져도 알아서 GPU에서 해주기 때문에 iOS 같은 경우 리오더링 없이 그리는 게 빠르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드로우 리스트를 다 그리는 걸 해요. 근데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라이트맵을 쓰는 거, 안 쓰는 거, CSM 쓰는 거, 안 쓰는 거 뭐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컴비네이션이 있는 오브젝트들이 많이 있는 경우 오히려 스테이트 체인지가 계속 일어나가지고
렌더링이 더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밑에 있는 그 콘솔 베리어블 가지고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값을. 그래서 3이 여기 있는 안드로이드가 기본으로 3인데 이걸 2로 설정하셨을 경우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특히나 어쨌든 많은 오브젝트들 그리는 좀 멀리 보는 게임에서는 요 2번을 쓰는 경우가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테스트를 통해서 컨텐츠에 따라서 맞는 옵션을 쓰시는 게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슬레이트 UI 최적화를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전에도 저희가 했던 내용이긴 한데 제가 좀 정리를 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려요. 왜냐면 슬레이트, 특히나 UI 같은 경우 우리가 한국에서 만드는 게임들은 UI가 굉장히 복잡하게 사실 만드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어쨌든 얘기 나누면서 옵티마이징 관련해서 얘기한 게임을 보면 실제적으로 배경이나 캐릭터 그리는데 드로우 콜이 막 50개가 안 되고 막 40개인데 UI가 100개가 넘고 뭐 이런 경우들이 흔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없으실 경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슬레이트를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UI를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슬레이트 틱, 그러니까 CPU, 슬레이트가 CPU를 쓰죠. UI를 그릴 때 CPU를 먼저 써요. CPU를 써서 투패스로 어떤 작업을 해요. 그게 뭐냐면 UI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의 해상도에 따라서 거기 있는 오브젝트들의 크기나 위치가 다 정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패스는 뭐냐면 가장 밑에 있는 상위, 부모, 그러니까 지금 해상도가 얼마, 그럼 그 해상도 밑에 어떤 위젯이 있고 그 위젯 밑에 어떤 위젯이 있고 이거를 상대적으로 계산하면서 현재 사이즈들을 다 계산을 해요. 그걸로 원패스로 맨 밑에부터 뒤로 위에까지 쭉 계산을 한 다음에 거꾸로 그럼 정해진 사이즈별로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나의 포지션 같은 그것들을 다 계산하는 걸 또 역으로 쭉 해요. 이제 요것들을 거치게 되고요. 위젯들. 그 다음에 페인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실제 그려야 되는 준비를 해요. 그럼 페인트는 뭐냐면 실제 그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기 위한 드로우 엘리먼트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UI들이 어떤 것들을 그리는지 그 정해진 사이즈별로 드로우를 다 날리면 그걸로 최대한 그룹을 짓기 위해서 엘리먼트 리스트들을 몇 개로 나눠서 다 모아요. 그룹별로. 그래서 그 모아지는 종류를 보면 뭐 박스, 보더, 텍스트 라인이나 그러니까 포지션 아니면 텍스처를 뭐 쓰느냐, 머티리얼 뭐 쓰느냐, 그 다음에 레이어 아이디에 따라서 이렇게 다 그걸 모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려진 UI 같은 경우는 텍스처, 텍스트 이렇게 다 다른 엘리먼트들로 나눠지고, 그렇게 엘리먼트들이 나눠지면 그 엘리먼트들을 가지고 하나씩 그 드로우 명령을 다 날려요. 렌더 스레드에다. 렌더 스레드가 날리면 렌더 스레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배칭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최대한. 배칭이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렌더링 하려고 들어온 엘리먼트 리스트들을 가지고 최대한 같이 그릴 수 있는 애들을 모아서 그걸 기반으로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만들어서 렌더링을 한 번에 드로우 콜을 할 수 있도록 그룹 짓는 노력을 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배칭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배칭을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뭐 드로우 콜을 줄이는 게 왜 좋은지는 뭐 당연히 아실 거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되는 오브젝트들이 있을 때 지금 하나 어떻게 그려지냐면 배칭을 하면 하나 그려지고, 두 가지는 같은 걸 쓰기 때문에 하나로 한 번에 그려지고 밑에 있는 두 개도 한 번에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원래는 5개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이렇게 배칭이 일어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럼 이제 배칭의 조건을 알아보면 첫 번째로 쉽게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같은 텍스처, 같은 머티리얼, 같은 리소스를 쓰는 경우는 당연히 그룹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되고요. 근데 이제 명확하지 않은 조건이 있어요. 바로 그게 레이어 아이디예요. 레이어 아이디가 같아야지 배칭이 일어나게 되고요. 레이어 아이디는 뭐냐면 각 엘리먼트들이 드로우 오더예요. 그러니까 어디 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더 위에 지오더로 그려질 거야 되는 것이 레이어 아이디로 정의가 되고, 그래서 레이어 아이디 높은 것들이 항상 위에 그려지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 계층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아티스트 분들이 알기 좋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추천드리는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버티컬이나 호라이즌 같은 그 패널을 쓰시면 걔네들의 자식들은 같은 레이어 아이디를 가져요. 그래서 같은 레이어 아이디를 가지니까 걔네들은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디자인하시길 추천드리고, 근데 많이 쓰시는 게 캔버스 패널이잖아요. 근데 이제 캔버스 패널은 문제가 뭐냐면 캔버스 패널로 자식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캔버스 패널 밑에 똑같은 이미지를 사용한 이미지 위젯 3개를 놓으면 똑같은 이미지를 썼더라도 드로우 콜이 3개가 돼요. 왜냐하면 배칭 조건의 다른 하나인 레이어 아이디가 다 달라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동작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무시하는 조건을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조차도 사실은 저희가 이거 배틀 브레이커스라는 UI가 엄청 많이 나오는 모바일 게임을 만들면서 캔버스 패널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레이어 아이디를 캔버스 패널에 이렇게까지 다 자식들이 하나씩 가질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그걸 무시하는 옵션을 넣었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옵션이 바로 그걸 무시하는 옵션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젝트 세팅의 엔진에서 슬레이트 세팅에 가시면 켜질 수가 있어요. 이걸 키면 캔버스 패널 밑에 있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따로 지오더를 주지 않으시면 같은 레이어 아이디를 가져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는 같은 텍스처, 같은 머티리얼을 쓰게만 해주시면 이제 배칭이 일어날 수 있고, 이거는 저희가 4.16부터는 아예 모바일 프로젝트라고 생성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true라고 하도록 바꿨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게 true로 안 돼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true로 하시면 배칭이 전부 다 훨씬 잘 돼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하셔야 되고요. 요게 이제 드로우콜을 줄이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면 뒤에 또 드로우콜 텍스처를 하는 것들도 나오지만 어쨌든 이제는 이제 CPU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슬레이트는 뭐냐면 그냥 이미디에이트 모드 UI라고 바로바로 그냥 매번 계산해서 매 프레임마다 계산해서 그리는 방식이에요. 그 위치나 포지션이나 이런 걸. 근데 이게 뭐냐면 좋은 건 뭐냐면 다이나믹한 UI는 굉장히 좋아요. UI가 막 계속 움직이고 막 새로 생겼다 없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좋은 건데, 문제는 변화가 별로 없는 메뉴, 뭐 이런 인벤토리 이런 거에서는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CPU를 많이 소모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HP 나오고 어택 나오고 마나 나오고 이런 UI들이 사실은 많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포지션이나 이런 거를 계산하지 않고 전에 계산해놓은 거를 다시 사용해서 CPU를 좀 아낄 수 없을까라고 저희가 해서 넣었던 게 이제 인밸리데이션 패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밸리데이션 패널이 있는지도 됐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면, 어쨌든 인밸리데이션 패널은 하나의 차일드만 가지기 때문에 어떤 특정 캔버스 패널이나 어떤 특정 패널을 부모로 해서 감싸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얘가 뭘 하냐면 CPU에 대한 CPU 계산이 필요했던 그 위치 정보, 사이즈 정보 등등 렌더링하기 위해서 필요한 트랜스폼 정보들을 미리 캐시해 놓고 그거를 다시 계산 안 하고 그대로 다음 프레임도 쓰게 해요. 바뀌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CPU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게임 스레드의 슬레이트 소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식들이 변경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통보받아서 그 프레임에는 리스트를 다시 만들어요. 즉 업데이트가 일어나요. 근데 이럴 때 난감한 일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어쨌든 캐시가 되는 걸 쉽게 해보시겠다고 그냥 루트에 있는 캔버스 패널, 그러니까 만드신 UI가 캔버스 패널 있고 그 밑에 막 여러 가지 차일드가 있는 건데 가장 상위에 있는 캔버스 패널에다가 인밸리데이션 패널을 딱 넣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자식 누구 하나라도 값이 매 프레임마다 바뀌면 모든 애들이 인밸리드 때문에 다시 계산해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대한 그런 것들 나눠서 밑에다 넣어야 되는데, 근데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요 특정한 패널, 특정한 묶음 위에다가 인밸리데이션 패널 넣어야 되는데 그 밑에 하나가 매 프레임 계속 바뀌어. 얘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 그럴 경우에 쓰시는 게 바로 저희가 이제 발러틀 위젯이라고 변수 값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밑에 있는 차일드 위젯에 저거를 켜시면 쟤는 캐시에 포함이 안 돼요.
즉 인벨리드 패널 밑에 있더라도 걔는 캐시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매번 맵 프레임 바뀌더라도 다른 애들은 다 캐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UI를 만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른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UI에 대한 기본 포지션, 그러니까 기본 서로의 이제 릴레이티브한 건 똑같은데 포지션만 계속 바뀌어요. 이제 가장 흔한 경우가 인벤토리 창이라던가 스크롤 해가지고 스크롤 박스 밑에 쓰는 경우 다 똑같은데 포지션만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인밸리데이션 패널에서는 바로 그럴 때는 인밸리데이션 패널을 만드시고 거기 옵션으로 여기 캐시 릴레이티브 트랜스폼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걸 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아예 픽스된 트랜스폼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 좌표를 저장해요. 즉 포지션이 바뀌더라도 완벽하게 다 계산은 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무슨 얘기냐, 완벽하게 캐시된 애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 스크롤 박스처럼 움직이는 경우에는 매번 인밸리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그거보다는 퍼포먼스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콤비네이션을 쓰면 되고, 근데 이게 알기가 어려워요. 아니 어떻게 그거를 내가 예측을 하고 알 수가 있냐. 그래서 저희가 넣은 게 바로 디버그 모드를 넣었어요. 그래서 요 슬레이트 인밸리데이션 디버깅을 켜시면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위젯들이 어떻게 업데이트 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린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캐시돼 가지고 바뀌지 않은 이번 프레임에, 그 다음에 블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릴레이티브 트랜스폼으로 캐시가 된 거예요. 즉 그러니까 절대 좌표가 아니라 상대적인 트랜스폼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바뀌어도 그 포지션 바뀌는 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느낌표 같이 UI 위에다가 탁 어느 순간 한번 나왔다가 없어지거나 할 수 있는, 이렇게 어쨌든 캐시를 인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아예 벌러틀 위젯으로 설정하면 이렇게 대시로 표시돼요. 얘는 캐시가 안 되는 애. 그 다음에 레드는 지금 프레임에 업데이트가 되네. 요거를 통해서 보시면서 UI를 관찰하시면서 얘는 어떻게 인밸리데이션 패널을 넣는 게 좋겠구나, 이런 거를 디자인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인밸리데이션 패널은 그래서 UI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아까 같이 디버깅 모드를 켜고 인밸리데이션 패널을 놓고 위젯들에서 발러틀로 할지 아니면 그 인밸리데이션 패널을 캐시드로 할지, 캐시드 트랜스폼을 할지 릴레이티브 트랜스폼을 할지를 하시면서 최대한 업데이트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이제 CPU를 많이 줄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드로우쿨 줄이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에서 아까는 이제 레이어 아이디를 말했다면 레이어 아이디가 같아도 같이 배칭돼서 그려지려면 리소스가 같아야 되죠. 텍스처가. 그때 이제 쓰실 수 있는 거가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되면 이 다른 건 뭐 다 그렇다 치는데 요 아이콘들 세 가지가 드로우콜 3개를 가져요. 근데 얘를 한 번에 드로우콜로 그리면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당연히 필요한 게 이제 아틀라싱이죠. 텍스처 아틀라싱을 통해서 하나의 텍스처로 만들어서 잘라 쓰는 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텍스처 아틀라스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접근 방식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텍스처를, 아이콘들이나 이런 UI 텍스처를 아틀라싱에서 만들어 오는 방법이 있어요. 뭐 그래서 잘라 쓰면 돼요. 그러면 언리얼 엔진 4에 있는 스프라이트를 만드셔가지고 스프라이트에서 걔를 잘라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저희가 그 추가로 넣은 기능이 뭐냐면, 저희도 배틀 브레이커스를 만드는데 나중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하고 봤는데 UI 디자이너 분들이 모든 아이콘을 따로 텍스처를 만드셨어요. 근데 아틀라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포토샵에서 다 합쳐가지고 갖고 오라고는 못하겠고, 그래서 저희가 넣은 기능이 바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텍스처들을 하나로 아틀라스로 묶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그 페이퍼2D에서 Enable Sprite Atlas 그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일단 켜시고요. 요 기능을 켜신 다음에 그러면 위젯 종류 중에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그룹이라는 위젯 에셋을 만들 수, 위젯이 아니죠. 에셋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같은 그룹으로 된 텍스처들을 하나로 묶어줄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틀라싱된 텍스처가 어느 사이즈로 될지 뭐 1024, 1024 뭐 이런 거 정하면 이제 얘의 그룹으로 가진 모든 텍스처를 하나로 묶어줘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저희 이제 배틀 브레이커스의 사례지만 다 따로따로 텍스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묶어주는 조건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그려질 UI 종류들, 한꺼번에 나오는 아이콘 종류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걔네들로 스프라이트를 다 만드세요. 텍스처들로. 왜냐면은 실제적으로 그 UMG에서 그 아틀라싱된 거를 그리기 위해서는 스프라이트를 통해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스프라이트를 다 만드세요. 근데 이제 스프라이트를 만들면 뭐냐면 각각의 텍스처에 대해서 스프라이트만 만들었을 뿐 아직 아틀라싱된 텍스처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그 스프라이트에 이 스프라이트를 열어보시면 아틀라스 그룹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아틀라스 그룹을 설정하면 같은 아틀라스 그룹을 가진 텍스처들이 스프라이트들이 하나의 텍스처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개를 선택했으면 10개로 스프라이트 만들고 10개의 스프라이트를 열어가지고 각각의 아틀라스 그룹을 아까 만든 걸로 다 설정해야 돼요. 그럼 이제 약간의 노가다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노가다를 줄이기 위해서 쓰실 수 있는 게 아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프로퍼티 매트릭스를 통한 대량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어셋들을 선택한 다음에 이 기능을 켜시면 그 어셋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변수들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시면 스프라이트들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설정으로 모든 애들을 같은 그룹을 가지도록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 각각의 아이콘들이 뭉쳐진 하나의 아틀라스 텍스처가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들을 가져다가 그리게 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UMG 위젯, 전에 만들어진 UMG 위젯은 원래 갖고 있던 텍스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배칭이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UMG를 열고 원래 쓰던 텍스처가 아니라 아까 만들었던 스프라이트로 바꿔서 교체하면 그 스프라이트는 아까 아틀라스 그룹으로 만들어진 같은 텍스처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세 가지 아이콘이 하나의 텍스처에 들어가서 세 개의 드로우콜이 하나의 드로우콜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해 보면은 두 가지가 그러니까 UI를 하실 때 이제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드로우콜을 줄이는 면에서 있어서는 레이어 아이디에 대한 부분, 그래서 아까 그 옵션이 켜져 있어서 캔버스 패널을 쓰더라도 같은 레이어 아이디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배칭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같은 텍스처를 쓰는 경우 같은 텍스처를 쓰도록 아틀라싱된 텍스처를 써서 리소스도 같아서 배칭돼서 하나의 드로우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드로우콜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CPU에 대한 부분은 인밸리데이션 패널을 잘 쓰셔서 캐싱이 되는 걸 늘려서 매번 매 프레임마다 다시 계산하는 CPU를 줄이시면 UI는 많이 옵티마이제이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모바일 개발하실 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사용들을 좀 정말 랜덤한 곳에서 제가 케이스별로 많이 퍼왔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질문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고, 저희도 그러니까 아드레노랑 말리랑 텍스처가 뭉개져서 보이는 정도가 달라요 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왼쪽이 아드레노고 오른쪽이 말리인데 뒤에 부분을 보시면 멀리 부분이 텍스처가 더 뭉개져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리 GPU 같은 경우는 애니소트로픽 필터링을 지원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뭉개져서 보여요. 그래서 잘못 만드신 게 아니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거는 디바이스의 현재로서는 말리를 쓰는 디바이스의 한계고, 말리를 쓰는 디바이스는 잘 아시겠지만 엑시노스를 쓰는 칩이고, 그럼 안타깝게도 갤럭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갤럭시도 아드레노 모델이 나오고 말리 모델이 나오죠. 근데 한국에는 말리 모델만 나오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 왜냐면 그런 피드백이 올 수 있거든요, 분명히. 경영진에서도 올 수 있고, 왜 그러냐 이게.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사이즈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키지 사이즈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쉐이더 그 공유하면서 쓰는, 공유된 라이브러리 쓰는 걸 하면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바이너리 사이즈 줄이는 거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4.18에서는 더 줄어드는데요. 옵션도 더 들어가고, iOS, 안드로이드 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해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젝트 세팅에서 요 패키징에 보시면 여기 이제 펑션 심볼을 제거해서 SO 파일을 만드는 옵션들이 있어요. 이걸 쓰시면 이제 바이너리 SO 파일들을 더 줄이실 수가 있고, 근데 대신에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크래시가 발생했을 때 그 크래시 뭐 로그캣에 나오는데 보면은 거기에 어느 펑션에서 그 크래시 났는지 콜스택을 제대로 볼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라도 보실 수 있도록 그 펑션 심볼을 가진 SO 파일을 패키징 폴더에 같이 넣어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찾으시면은 펑션 이름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사이즈, 이건 되게 작은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옵션으로 4.18 같은 경우는 애드몹 같은 거 포함하지 않는 옵션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애드몹 같은 거 안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니까 이제 인디나 그 광고를 붙이시는 분들 말고는, 그래서 요거는 뺄 수 있으면 빼면 좋고, 오큘러스 VR 플러그인도 기본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빼주시면 조금이라도 아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슬라이드도 잠깐 언급하지만 요 쉐어 머티리얼 쉐이더 코드를 쓰면 많이 아끼실 수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시면 좋고, 요거를 쓰시면 이제 쉐이더들을, 같은 쉐이더들을 하나의 쉐이더를 만들기 때문에 많이 세이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작은 부분이지만 이제 게임 만드시면서 유저 편의성 때문에 그 버추얼 키보드를 좀 더 팝업 말고 좀 더 친숙하고 좀 더 멋진 키보드를 지원하시는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도 그걸 넣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UMG 텍스트 박스를 쓰시면 보시는 것처럼 팝업으로 입력을 받는데, 지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이 옵션을 키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 위에 입력창이 나와서 거기서 입력하면 UMG로 들어가는 좀 더 이쁜 식의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처리를 하고 있고, iOS 같은 경우도 이 옵션을 켜시면 iOS 같은 경우는 바로 그 UMG 텍스트 박스 안에서 입력이 되는 걸 만드실 수가 있어서 좀 더 친밀한 UI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OS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관련해서는 iOS 이제 번들 디스플레이 네임이나 리소스 스트링 같은 경우를 로컬라이제이션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옵션으로 하실 수 있도록 넣긴 할 건데 아직은 저희가 없어서 얘는 좀 코드 수정으로 조 폴더에 파일들이 포함되도록 해주시는 건 아직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빌드 iOS의 리소스에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폴더를 만드시고, 거기에 로컬라이제이션 그 국가별 스트링 파일을 만드시고 거기다 설정하신 다음에 걔가 패키징에 포함될 수 있도록 UI deploy ios.cs에서 그 그래픽 리소스들 카피하는 거 참고하셔서 넣으시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된 이제 번들 디스플레이 네임이나 스트링들을 쓰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하실 수 있고요. 이건 저희가 옵션으로 꼭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뭐냐면, 지금 저희 언리얼 엔진 4에서 지금 패칭을 하기 위해서 청크 인스톨러 같은 걸 지원을 하고 있죠. 청크 인스톨러를 써서 지금 서비스를 하시거나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때 이제 그 메모리가 팍 튀는 현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잘 아시겠지만 iOS 1기가 를 가진 디바이스, 램을 가진 디바이스에서 이슈가 더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고받고 또 알게 된 거는 이제 디퍼드 디스트로이 딜레이 같은 데서 값이 10초로 돼 있어서 사실상 다 썼는데,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안 주고 이제 나눠 지우려고 저런 걸 넣어놓긴 했는데, 저걸로 인해서 지금 이미 다 썼는데 잡고 있는 메모리가 커서 갑자기 몇십 메가가 탁 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 시간을, 잡고 있는 시간을 이제 줄여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캐싱돼서 갖고 있는 청크 캐시 사이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56이나 이렇게 256개, 256개 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줄여주시면 피크 메모리를 줄일 수 있어서 그런 뭐 패치 다운로드 받는데 뭐 죽는다던가 메모리, 그런 것들을 좀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이제 iOS 11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iOS 11 관련해서 이제 호환성을 저희가 높이고 있고, 이미 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엑스코드 9으로 이제 iOS 11 이상 SDK로 빌드된 경우는 이제 미싱 어셋 카탈로그라고 해가지고 앱 그 빌드된 앱을 제출할 때 저것 때문에 저 에러 때문에 제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iOS 11 이상 SDK에서는 저 앱 아이콘을 좀 꼭 넣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4.17.2 핫픽스에서 수정하고 4.18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전 버전을 쓰시는 경우 저 GitHub의 저 커밋이나 아니면 퍼포스의 저 체인지 리스트를 참고하시면 이제 어렵지 않게 그 전에 버전에서도 이제 호환해서 넣으실 수 있도록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X 지원 관련해서도 이제 있는데 이제 아이폰 X가 아이폰 10이 이제 11월 3일인가 나오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이폰에서도 이제 세이프 존이라는 세이프 에리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지금 가이드라인을 보면 나오지만 코너가 라운드이기 때문에 라운드에 있는 부분에서 UI가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전체 화면을 그냥 UI 그래서 나오겠다면 걔네들이 이제 코너 때문에 오묘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얘네들을 안으로 끌어 넣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iOS 11 SDK부터는 세이프 에리어라는 그런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그 펑션들이 생겨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작업을 중이라 현재 목표는 4.18 나왔으니까 4.18.1에서 뭐 거의 뭐 아마 iOS 아이폰 10 그때 나올 때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지원할 계획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되냐면 이미 UI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UI를 만들어 놓으신 UMG에 보시면 UMG의 노드 중에 세이프 존 위젯이라는 게 있어요. 세이프 존 위젯이라는 게 있고 이제 세이프 존 위젯은 뭐냐면 뭐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이미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TV에서 그 세이프 에리어를 에리어 설정하는 게 필요해서 이미 콘솔 PS4나 뭐 스위치나 이런 데서는 세이프 존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세이프 에리어를. 그래서 저희도 그걸 지원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도 PS4나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 세이프 존 위젯을 쓰시면 그 디바이스에서 준 정보를 가지고 그 해상도가 아니라 그 영역이 조정돼가지고 그 안에 UI가 들어오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 그거에다가 저희가 iOS 11에 있는 기능을 연동해서 iOS 11에서 같은 경우 그 정보를 가져와서 동작하도록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UI에는 세이프 존을 위젯을 최상위에 넣어가지고 그 하위에 있는 UI들이 그 해상도에 따라서 바꿔질 수 있도록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작업을 해주시면 이제 준비가 되고 나중에 저희가 그 기능이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자동으로 아이폰 10에서는 그 세이프 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세이프 존이나 세이프 에리어가 항상 우리 게임에 맞는 크기는 아니라 좀 마진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어서 마진을 조정하는 옵션도 넣을 테니까 그거는 저희가 아마도 디바이스 프로파일에서 디바이스도로 맞도록 조정하는 게 넣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UI를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폰 10에서 네이티브 해상도 지원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만약에 만드신 게임이 그 엑스코드 9으로 빌드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그 스플래시 스크린 이미지가 아이폰 10 해상도에 맞도록 안 돼 있으면 렛터박스 옆에가 잘려서 이제 검은색으로 나와서 게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지 않게 그래서 세이프 에리어에서 UI를 넣는 거 전에 일단 전체 해상도로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 그거에 맞는 설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거에 맞는 스플래시 스크린 이미지를 넣고 그거에 맞는 그 스플래시 이미지가 추가되도록 피리스트가 만들어지도록 수정해서 하시면 전체 해상도가 나오도록은 일단은 하실 수 있는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예, 감사합니다.